반만년 한국사를 빛낸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한국사 과학사 탐구대장 김일중입니다. 자, 함께 해주실 탐구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새롭게 활약을 해주실 역사 전문가 김승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김승범입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환영해주세요. 예, 너무 새롭게 합류해 반갑고요. 주셨어요. 네, 저도 TV에서 보던 분들을 오늘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신기합니다. 어쨌든 저한테 오자마자 사인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지 마세요. 동엽 씨,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잖아요. 괜히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실 필요 없이 정말 알겠습니다. 역사 전문가로서 있는 사실, 팩트만을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사실 강의할 때 되게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네. 우리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엄청 재밌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률 전쟁이에요 지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재밌는 얘기 쏙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동엽 씨, 예? 너나 잘하세요. 아니, 우리가 또 유일한 개그맨이라 우리가 항상 동엽 씨를 걸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동엽 씨가 항상 재밌게 해주거든요. 예. 또 놀라운 건 친구예요. 네, 네. 친구인데 이렇게 혼납니다. 네. 그렇죠. 예. 또 놀라운 사실. 네. 우리보다 동생. 하지만 우리 한명화 한의사 선생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예. 함께 해주시니까 또 좋죠? 선생님? 네, 저도 지난번에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오늘도 예. 재밌는 시간 기대하고 나왔습니다. 예. 네. 인류 최고의 관심사 수명과 질병.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24세로 유아 사망률은 50%에 이른다.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며 고통받던 백성들. 제대로 된 위생관념도 없던 당시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온 나라가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렇다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나라와 백성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국가의료시설과 각종 민간요법, 여기에 동의보감과 같은 의서들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는데 우리의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접근을 통해 조선시대 수명과 질병을 탐구해본다. 네, 오늘의 주제는 수명과 질병입니다. 야, 이거는 시대와 상관없이 정말 수명, 인간의 수명은 모두의 관심사죠. 네, 맞습니다. 오래 살고 싶고, 네, 맞아요. 예, 정말 병 없이, 예, 매년 뭐 통계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평균 수명이 얼마 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 현재의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한 81.1에서 83까지 보고요. 예. 지금 2030, 우리는 여기 4050도 있지만 예. 예, 그 분들은 한 100세까지 추정. 그리고 네. 그의 자식들은 120살까지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수명이 늘어가지만 사실은 질병도 같이 늘어간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물학적 수명하고 건강 수명은 또 다르게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한 7, 8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아파서 이렇게 질환으로 겪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 살 때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닐까. 맞아요.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뭐 많은 직업군들이 있는데 예전에 직업군 중에 정말 오래 살았던 직업군은 뭘까요? 아, 직업군 중에 오래 살았던 직업군이요? 정말 무병장수했던 직업군은 뭐겠습니까? 뭐 한의사? 한의사? 그럴 수 있죠. 예전에도? 아유, 스트레스 받아서. 아, 오히려? 잘 모르시겠다면 바로 답 말해도 되겠습니까? 예, 황간입니다. 아. 일명 우리가 내시라는 네네. 황간이 제일 오래 사셨어요. 제가 대강 조사를 해봤더니요. 임금님이 평균 나이가 47세. 그리고 일반인들이 51세에서 56세 사이. 어허. 근데 황간은요. 70세까지 오우야. 이렇게 사셨길래 네네. 따져보니까 한 14세 정도 더 오래 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보통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임금은 젊은데 굉장히 황간 나이 드신 네, 분이 옆에서 네. 시중을 들고 있잖아요. 조사를 했는데 이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이 황간들의 족보에서 이 황간들의 수명하고 동시대 남성들의 수명을 비교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실제 황간들의 수명이 14세에서 19세까지 더 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이게 환관이 오래 살았다고 하면 갑자기 또 불안해지는 예, 그렇죠. 이유가 있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황간들이 어떻게 오래 살았을까? 동시대 남성하고 황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까? 그렇죠. 고환의 유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고환은 호르몬 셈이에요. 네. 남성의 성을 상징하는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그런 호르몬
호르몬 셈인데 이 호르몬의 수치가 적을수록 사실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오호, 참 슬픈 네. 사실이네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성별 간의 어떤 수명을 비교할 때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하나는 염색체설, 그리고 하나는 호르몬설인데 그렇죠. 이 염색체설은 여자는 XX. 그래서 X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X가 그렇죠, 보완을 그렇죠.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XY잖아요. 예. 이 Y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할 Y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Y 염색체 자체가 작고 약하다라고 그쵸, 이야기를 맞아요.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호르몬설인데 포유동물의 수컷을 거세를 하면 네. 실제로 이 수명이 길어지는 어떤 맞아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는 또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에스트로겐이 이제 네.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도록 어떤 실험 동물의 난소를 제거하게 되면 그러면 에스트로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산화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이 있대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제거하면 그 동물이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분비되기 시작하는 게 사춘기 때부터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15세 이전에 그 고환이 제거된 사람과 이후에 제거된 사람을 비교하면 이전에 제거된 사람이 수명이 길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조사한 연구 결과는요. 예. 어른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수명이 좀 짧아진다. 근데 아이들은 뭐 스트레스를 안 받기 때문에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무조건 오래 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무슨 말이에요? 피터팬은 영원히 산다 뭐 이런 거? 네버랜드. 제가 이런 얘기 한 이유가 예. 이게 나이가 먹어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 예전에는 고려장이라고 어른들을 이렇게 예, 지게 짊어지고 짊어지고 예, 고려장을 치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막 초등학교 네. 교과서에도 실리고 막 그랬잖아요. 배우기도 네. 하고. 예. 그런데 고려장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정보를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고려장이 왜 용어가 고려장이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 시대 네. 생긴 게 아니에요?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아, 이게 장례 문화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고려라는 나라를 쓰는 한자랑은 이제 같이 쓰긴 하는데 예. 그 고려 시대에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요. 동의전에 보면 뭐 고구려전도 있고 옥저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보면 장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저 같은 경우는 뼈만 추려가지고 가족 공동묘에 뭐 안장을 한다든지 고구려 같은 경우는 금과 은을 함께 넣어서 후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만지역 같은 경우는 뭐 새에 깃털을 넣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여러 가지 장례 풍습이 있는데 어디를 봐도 고려장은 없어요. 없어? 예. 그럼 어떻게 생긴 거죠? 그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1882년 경에 그 선교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데 일본에 주로 거주하면서 좀 자기가 좀 이렇게 들은 이야기 이런 걸 기반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뭐 제물로 드린다든지 뭐 고려장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가 외국으로 막 퍼져서 낭설을 듣고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렇게 야만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야만적. 근데 제가 발레를 들어보면 실제로 고려 시대부터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벌이 뭐냐면 반역죄와 불효죄예요. 불효. 예. 그리고 조선 시대도 강상죄라 그래서 그쵸, 그쵸. 삼강과 오상을 어긴 죄는 수령이 파면되고 고을의 격이 낮아져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부모를 고려장을 할 수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내려놓고 오니까 아이가 그 길을 이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게 막 다시 예, 들고 가잖아. 다시 들고 가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왜 가지고 가니? 그러니까 저도 커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다시 아버님을 모시고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국의 효자전이라는 그런 책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선조들께서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노인 공경의 문화. 특히 조선시대는 삼강오륜에 따라 노인 우대 제도를 시행했다. 먼저 양로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평민은 물론 노비라도 80살이 넘은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양로연은 국상이나 흉년을 빼고는 웬만해선 거르지 않을 만큼 국가 중대사 중 하나였다. 그런가 하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이 고령자에게 각종 하사품을 내린 기록도 전해진다. 또 1512년 중종은 충청도에 100세 넘은 사람 4명에게 쌀 10섬을 주도록 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최고위급 관료 출신의 노인은 더 큰 혜택을 받았다. 고위 관련 출신의 고령자를 예우하는 기구인 기로소. 이 기로소는 70세를 넘은 정이품 이상의 문관 출신만 입소가 가능했는데 까다로운 조건의 조선시대를 통틀어 입소자는 단 700여 명. 대신 기로소 입소자들에게는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건강식품과 의복, 의약품을 제공했고 생일과 결혼 60주년 축하연 등 각종 특혜를 누렸다. 실제로 조선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쨌든 조선 시대는 제가 알기로는 좀 수명이 좀 짧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짧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도 그렇고 수명도 그렇고 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대체로 제가 봤을 때 30세, 40세 정도 살았다 그러면 거의 많이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과학자들이 네. 이런 사람의 수명을 연구할 때 이제 다른 동물하고도 비교를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알려져 있는 재미있는 사실들이 몇 개 있는데요.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빠른 뭐 생쥐나 그런 맞아요. 동물들은 그 빨리 조금밖에 못 살고요. 그다음에 고래나 뭐 코끼리는 오래 살고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하고 비교해서 사람의 수명을 예측하면 사실 40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도 지금처럼 한 70, 80 이상 사는 것이 최근 100년에 벌어진 일이고요. 그 전에는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뭐 그리스 시대나 선사 시대나 대부분은 40세 정도가 아마 적정 연령이었을 겁니다. 그럼 뭐 조선 시대로 따지자면 우리 교수님은 지금 엄청 나이 많으시고 그러시네요.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교수님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거는 평균 맞아요. 수명이 아니라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냐면요. 네. 평균 수명을 계산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뭐 금년에 돌아가신 분들의 그 나이를 평균 낸 게 아니고요. 네. 2011년에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몇 살까지 살 걸로 예측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돌잔치를 하잖아요. 이 갓난아이가 1년에 넘기지 못할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네. 또 네. 이제 5살을 넘기지 못하는 그 비율도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 1930년대 통계를 보면 5년 이내에 사망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약 한 41%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애를 5명 낳으면 한 그중에서 2명 내지 3명은 그렇죠. 예. 5살이 되기 전에 사망을 할 수 있었다. 이 공감 가는 게 저희 아버지가 형들이 그 5세를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역술가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를 낳으면 기르지 말고 팔아라. 옆집에다 이렇게 입양시키면 애가 잘 클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이름이 팔았다 해서 이팡구예요. 아, 정말. 팔자 구자 팔자. 됐어요. 그래서 팔았다. 남의 집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팔아서 생명을 구했다. 그래서 이팡구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뭐 건강하게 잘 사시고 계십니다. 훌륭하시네요. 지금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많은 네.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럼 과거에 또 이렇게 평균 수명을 짧게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근이 또 문제였어요.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동양뿐만이 아니라 서양 중세 시대에도 굉장한 공포였었습니다. 특히 조선 시대 같은 경우에 보면 조선 후기면 많이 그래도 생산력도 증가하고 그런 상태인데도 실제로 현종 연간에 정신 대기근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네, 이게 1670년, 71년 2년간인데 그 2년간에 사망한 숫자가 기근으로 3, 40만 명에 이릅니다. 3, 40만 명. 예, 그리고 숙종 때도 보면 전국적으로 100만여 명의 그 아사자가 나오는 더 늘었네요. 예, 그런 기근들이 그럼요. 나옵니다. 예. 근데 기근에 의해서 사람이 굶주려서 죽는 거는 지금도 사실 있는 일이긴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저는 봐요. 최근에 제가 본 재미있는 통계 중에 그 인간들이 우리가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농업용 용지의 면적이 줄고 있대요. 그 이유가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식량이 부족해서 죽는 게 아니라 식량이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말 그 기근 때를 생각을 해보면 풀뿌리, 나무 껍질 막 이런 거 먹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알아야 먹지 모르면은 못 먹거든요. 근데 요때 사실은 나라에서 실제로 그 기근에 대비해서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적은 책이 있습니다. 이 구왕찬료라는 책인데요. 이 명종 초에도 역시나 이제 영호남 지역에 이 기근이 크게 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책을 폈는데 뭐 이제
소나무 잎으로 또 죽을 쓰거나 아니면 혹은 쌀가루 만들어서 이 풀어 먹는 방법, 밥 말려 먹는 법, 술 만드는 뭐 이런 이제 기근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담아 놓은 책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 메밀 같은 거, 뭐 네. 고구마 이런 거 웰빙 작물이잖아요. 사실 이게 기근 시에 사실은 흉년이 들 때 주식을 대체해서 먹을 수 있었던 구황 작물의 하나죠. 맞아요. 조선시대 잦은 흉년과 전쟁 속에서 굶주림에 고통받았던 백성들. 1544년 명종 9년에 구황차류라는 책이 보급되는데 구황이란 흉년 때의 빈민을 구조함이라는 뜻으로 구황차류에는 야생식물로 배고픔을 해소하는 방법이 소개된다. 구황차류에 실린 구황작물 중 하나인 솔잎. 당시 솔잎은 매우 좋은 대체식품이라고 여겨졌다. 솔잎 요리법도 상세히 실려 있다. 또한 느릅나무 껍질 역시 백성들이 비축해야 할 구황식품으로 강조. 속껍질과 잎은 쪄서 먹고 열매는 술이나 장을 담글 때 쓰도록 권장했다. 이처럼 나라는 기근에 시달리며 굶어 죽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구황차류를 보급했고 구황차류는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주는 귀한 책이자 나라의 근간을 지켜주는 유용한 방책이 되었다. 초급 모피. 예. 이거 아마 다들 네. 잘 사셔가 못 먹어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맛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야, 저희 앞에 진짜 야, 앞에 이 나무 껍질이고 예. 진짜 나무 껍질이네요. 그렇죠. 이게 나무 껍질, 이게 어떤 나무예요? 이게 누룩. 아, 느릅. 느릅나무. 느릅나무. 제가 지금 경상도에서는 또 그렇게 얼마나 하죠. 아, 자신 있으면 그러구나. 누룩하고 선생님을 바로 맡아야 되는데 아니죠. 이건 정확하게 알고 이건 뭡니까? 있습니다. 칡입니다. 칙? 네, 칡. 칡뿌리. 그러니까 오. 촉은 목피입니다 이게. 아, 말 그대로. 예.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거 그래서 요거 칡을 저희가 예전 막식대로 하면 진짜 못 먹으니까 예. 이제 현대식으로 조금 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만든 네, 초급 모피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그럼 예전에 정말 조선시대나 이때는 먹을 게 없으면 이런 걸 먹었다. 그렇죠. 그 말인 이렇게 거죠. 네. 조리도 못하죠. 그냥 씹어 먹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것도 지금 부르주아들이 먹는 거예요. 하긴 맞아요. 그게 쌀알이 많아. 쌀알이 맞아요. 예. 네. 그럼 한국사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도전해 보시죠. 아니면 숟가락을 드세요. 이걸 먼저 드셔야죠, 선생님. 제가 일단 아니 이거부터 먹는 거잖아요. 술 먼저 드세요. 커피에는 자신이 좀 없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요리를 한번. 요리를 저희가 칡을 그럼 한번 씹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딱딱할 것 같은데. 침 맛있죠. 근데 선생님 어떠세요? 이 칡죽? 칡죽은요, 예. 끝맛이 좀 있지 충분히 먹을 만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말고 껍질을 이걸 드셔봐야지. 한번 맛있네. 느릅나무를 한번 먹어. 이걸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를? 이거는 차로 우려 먹어야죠. 아, 요즘엔 차로 우려 먹는 거죠? 근데 근데 이거 제가 칡을 지금 씹어봤더니 오징어포 이런 것도 씹는 그렇죠. 씹으면서 계속 칡 향이 확 입안에 도는데 건강식 같아 마치. 사실 예전에는 이걸 이게 좀 말렸잖아요. 말린 걸 먹는 게 아니라 생칡, 생 이 나무 껍질을 그저 이제 씹는 거죠. 그러면 그거 씹기 힘들 거기에서 건데. 수분에 당분에 전분까지 나오니까 배고픔을 면할 수 있던 이제 재료가 아니 되었던 이거 거죠. 나뭇결이 그대로 있는데 이걸 진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데 조금 씹다 보니까 괜찮은데. 씹을 맛은 이게 이제 한방에서 요거를 이제 유금피, 유백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진짜 나무 씹는 맛이. 근데 계속 해보시면 조금 단맛이 나요. 맞아요. 죄송한데 일중씩을 씹어야 좀 씹어보세요. 나중에 기아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구황찰료의 이 느릅나무에서 즙을 채취해서 이제 떡을 만들거나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이걸로 거고요. 떡을 만든다고? 그럼요. 여기서 즙을 내서. 근데 진짜 이게 대단한 게 이 약이요.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얘가 항암식품이기도 하고 각종 막 염증성 질환을 얘가 굉장히 잘 없애줍니다. 그리고 많이 신장에 드세요. 보약이 있고. 항암 치료. 야 이거 일중씩 다 씹어 먹어야 되겠네. 오늘. 맛으로 먹지 못하겠네요. 정말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걸 그러니까 먹었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시대의 어려움을 저희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평균 수명을 줄이는 또 원인은 뭐가 있었을까요? 전쟁이 있을까요? 전쟁.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한국 전쟁, 6.25 전쟁도 있었고 하지만 조선 시대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우리가 외란, 호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하면 네. 수십 년간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들을 겪고 나니까 한 3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임진왜란만 해도 일본군이 이 조선 땅에 상륙한 숫자가 16만에서 19만 정도를 보거든요. 그럼 명나라 군대와 우리 조선 군대를 합치면 그 수십만의 군대가 싸우는데 민간인들의 학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전쟁이 또 일어나면 수많은 그 수습되지 못한 시신들 그로 인한 문제들 계속 나오는 거죠. 아, 그래 우리의 조선 시대 평균 수명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과거 서구의 평균 수명은 어땠을까요? 서구의 평균 수명은 거의 한 4, 5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 흥미로웠던 게 로마 시대에서도 태어난 아이까지 다 태어나자마자 이제 죽은 아이들도 있겠죠. 다 넣어서 평균을 내면 21살 정도인데요. 5살 이후에 나이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평균 내면 그때도 40 몇 세예요. 42세. 근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나 40에서 50 정도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아 사망을 빼면. 하긴 이제 유부남들끼리 저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죠? 훨씬 예전 분이시면 소크라테스가 네. 결혼 정령 그 나이가 30이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까지였다. 우리가 너무 결혼을 오래 한다. 아, 결혼 생활을 이런 얘기를 유부남들끼리 농담 삼아 했었는데 그 평균 수명이 40인데 30이 정년기다 그랬으니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었죠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생이.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20세기를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을 넘어가면서 확연한 동서양의 그 평균 연령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서양이 훨씬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은 어쨌든 뭐 전쟁과 기근 이거는 동서양이 이제 공통된 부분이고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근데 질병의 저 종류란 이런 것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서양과 동양이? 근데 저는 서양하면 떠오르는 질병이 흑사병, 그렇죠. 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옛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패스트균, 야 큰일 났어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흑사병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납니다. 이 흑사병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패스트균, 박테리아의 일종인 패스트균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죠. 이 패스트에 감염된 쥐에 벼룩이 살겠죠. 이 벼룩이 쥐를 깨물어요. 피를 빨아먹다가 이 벼룩도 패스트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패스트에 걸린 벼룩이 사람을 콱 깨물어요. 피를 빨아먹다가 이 사람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염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패스트에 걸리게 되면 보통 한 이틀에서 6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요. 그러면서 막 발열, 구토, 설사, 막 그다음에 막 전신에 근육통, 감기 걸리듯이 이렇게 오다가 이제 막 림프절이 막 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막 호흡곤란, 폐렴 같은 게 오고 출혈이나 이제 전신 폐혈성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현재는 아시아,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외에서는 발생을 거의 안 한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사실은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2010년에서 15년도에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의 통계가 한 3천여 명이 되거든요. 총. 근데 그 중에서 한 500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런 지역을 여행을 할 때는 주의를 하는 게 좋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그 지역 중에 한 92%가 마다가스카르, 콩고 지역에서 발생한 패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약 700년 전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휩쓴 공포의 전염병 패스트. 1340년대 패스트의 대유행으로 유럽 인구 10명 중 5명이 목숨을 잃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당시 잦은 홍수와 흉년으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번진 패스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패스트에 감염된 환자들은 얼굴과 손발의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해갔고 이 때문에 패스트는 흑사병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병의 원인도 전염 경로도 과학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미신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 패스트가 신이 내린 천벌이라고 생각한 일부 사람들은 속죄의 의미로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하거나 기도를 드렸다. 또 감염을 피하기 위해 새부리 모양의 마스크를 쓰고 그 안에 강한 향이 나는 약초를 채워 넣기도 했다. 한편 대규모의 인구 손실은 노동력 손실로도 이어졌는데 일손이 부족해지자 더 많은 대가를 받게 된 농노들. 그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모여들었고
돈으로 신분을 사서 귀족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흑사병이 안 들어왔을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흑사병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는 없어요. 네, 그죠.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시대에 뭐 괴질, 악질, 뭐 역병 이런 식으로 어떤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죠. 만약에 패스트가 들어왔어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게 번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이유를 사실은 추측만 할 수 있을 따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패스트 같은 것도 사실은 기후와도 관련이 있어요. 지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기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제 기후가 우리나라랑 좀 맞지를 않았던가 예를 들면 이거죠. 메르스가 이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확 퍼지지만 또 이제 습한 지역에서는 퍼지지 않는 것처럼 이것도 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창궐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근데 이름이 흑사병이 정말 뭐 까만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김일중 씨가 지난주보다 많이 까매졌거든요. 갑자기 많거든요. 진짜 지금. 저 첫째가 초3인데 네. 어디서 이렇게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흑사병을 배웠는지 제가 부쩍도 요새 까매지니까 아빠 흑사병이에요. 근데 흑사병은 정말 살덩이가 이렇게 부분 검게 변해가는 아, 실제로 네, 그런 실제로 거군요. 보면 어우, 그리고 막 무섭겠다. 림프절도 이렇게 막 부어 있고 굉장히 좀 아니네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그냥 봄볕에 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금방 잘 타요. 아픈 거 아니죠? 아픈 건 아니에요. 네,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격리 시켰는데 일로 와요. 지금. 많이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잠을 좀 자야 되나요? 그러죠. 알겠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 흑사병 아니야. 그래. 아, 근데 뭐 저 흑사병이라는 표현만 없었을 뿐이지 혹시 뭐 예전에 여러 가지 뭐 역병이라는 얘기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역병이 이제 역자가 이제 전염시킨다는 그쵸, 뜻이니까 예. 그런 역병들의 종류를 다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인을 모르면 그냥 괴질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적혀 있다 보니까 그게 정확히 뭐 몰라요. 전기피부인지 콜레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서양에는 흑사병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천연두, 네. 천연두가 있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천연두는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악성 전염병인데 예전에는 두창, 두진, 뭐 완두창, 포창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속칭 우리는 마마라고 알고 있죠. 마마. 호관마마 할 때 맞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손님 오신다 이런 말을 썼었거든요. 네.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똑같아요. 감염이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감기처럼 고열나고 구토, 발진. 그다음에 한 2, 4일 지나면 이 발진이 생기는데 수포성 발진이 생겨요. 근데 그 모양이 꼭 콩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콩두자를 써서 아, 두창이나 완두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군요. 그러고 한 8일, 14일 지나면 이제 여기에 딱지가 앉아요. 그리고 딱지가 떨어지면 움푹 패인 하얀 상처가 나죠. 그걸 우리가 이제 고고자국이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네. 조선시대 때 아이들의 사망률이 거의 50%였대요. 그런데 죽은 아이들 50% 중에 또 40%는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곱해서 계산해 보면은 전체 인구의 사망 원인의 무려 20%가 천연두였다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위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중에 저는 또 콜레라. 그렇죠. 콜레라. 콜레라도 예. 네, 이 콜레라는 콜레라균,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급성 이제 설사를 일으켜서 중증 탈수에 이르러서 결국은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제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아, 이건 돼지만 걸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왜 한참 돼지 콜레라가 유행이라고. 맞아요. 이걸 한번 뚱뚱한 친구가 맨날 놀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못되게. 뚱뚱한 친구 배 아프면 야 이거 돼지 콜레라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 콜레라가 사실은 이 물로 감염이 되는 수인성 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전염력이 워낙에 강해요. 그래서 이 뭐 배설물, 구토물 아니면 이제 오염된 저기 음식물이나 오염된 손으로도 이게 감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생관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위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콜레라균이 이제 오자마자 바로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무섭네요. 19세기 인도를 시작으로 러시아, 유럽, 영국 그리고 동아시아로 콜레라가 전파되면서 전 세계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망률이 최고 70%에 육박하는 콜레라. 한 번 발병되면 열흘 안에 수천 명 이상이 죽어나갔는데 조선시대 백성들 역시 콜레라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명 중 1명이 콜레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당시 조선왕조실록 순조 21년 8월 22일자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이름도 모를 괴질이 서쪽 변방에서 발생하여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에 만연하였다.
옛날에 처방에도 없어 의원들이 증세를 알 수 없다. 특히 콜레라는 런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골목당 100만 명 이상 인구의 배설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우물물이 되었던 19세기 런던. 위생 개념이 없던 당시에 콜레라는 대표적 순위성 질환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매연이 심한 도시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많은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퍼지는 독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때 다른 의견을 제기한 단 한 사람, 존 스노우. 그는 하수를 버리는 곳과 인접한 상수도 시설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가장 최초의 역학조사였던 것. 이후 스노우 박사는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며 런던을 공포에 빠뜨린 콜레라균을 종식시켰다. 사실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사실 지금 같으면 우리 현대는 네네. 사실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뉴스를 통하든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재난 문자를 보내줘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그때는 뭐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심지어 뭐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뭘 합니까? 정말 가만히 있다가 앉아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로 인한 거라는 그 원인조차도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공기, 그다음에 어떤 사악한 기운 이렇게 생각했고 뭐 제사, 뭐 그다음에 불타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점점 늘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사실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이 전염병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뭘까요? 원장님하고 아마 생각이 저하고 같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혹시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생산물의 이제 생육을 돕기 위해서 네. 무엇을 줘야 되죠? 자식이요. 그렇죠. 퇴비를 줘요. 아, 퇴비를 줘요? 비료. 우리가 그때 12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12법은 사실은 이제 고려 시대 이전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썩는 것을 줬는데 고려 시대 이후에 이제 12법이 발달하면서 뭐 동물이나 인간의 이제 분뇨를 이제 섞어서 뭐 녹비를 만들거나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쌓여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제 세균의 감염. 그다음에 그것을 밭에다 뿌리면 그걸 또 우리가 물 속에서 또 밟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더 감염이 잘 되는 뭐 거죠. 기생충 뭐 이런 기생충이 것들도 많죠. 그렇죠. 해충도 있고 편충도 있고 여러 가지 기생충들이 그 알이 토양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수백 개씩 그 나오고. 기생충 알이 진짜 오래 가요. 네. 뭐 맞아요. 그 아주 오랜 기간을 땅 속에서 버틸 수도 있고요. 요새는 그 뭐 조선시대 미이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맞아요. 보면 네. 거기 그 안에 이제 어떤 기생충이 있는지 기생충 알이 어떤 게 있고 하는 거를 지금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민물고기 같은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뭐 디스토마 있을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회충, 촌충, 편충 그런 건 뭐 네. 부지기수고요. 기생충 감염률이 얼마나 높았는지가 데이터가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중국인의 경우에 90%가 기생충이 감염돼 있었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30년 전만 해도 기생충 감염률이 40%가 넘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긴 역사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생충 감염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실 현대 아주 극히 최근에 생긴 일인 건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예전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니 이렇게. 근데 최근에도 네. 그 기생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요새 유기농 농법 막 유행하면서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막 그렇게 기생충 저는 근데 기생충하면 우리 어렸을 때 배변인가 뭐 받아보라. 체병 검사. 체병 검사. 네. 아, 또 이런 얘기 그냥 동네에 그냥 저기 그게 아니라 강아지 같은 거. 학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되게 거기서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그러면 온 반 애들이 다 기생충 다 이 얘기는 진짜 경험담이다. 아 그러네요. 교수님은 연배 경험담. 예. 아, 이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예, 알겠습니다. 아, 이 기생충 얘기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참 무시무시한 질병들이었던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그냥 두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항상 위민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백성들을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시설들이 있고 뭐 의학 서적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가깝게 너무 사례가 많으니까 조선시대만 예를 들어 보면 고려시대 원래 동서대비원이라고 그 불교에서 쓰는 대자 대비라는 말을 줄인 건데요. 네. 그게 조선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서대비원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동서활인서가 되는데 어디에 있냐면 광희문 바깥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서소문이라고 하는 네. 그
소임은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면 바깥에 이제 있었어요? 예, 성 바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성리가 성조심리라 그래서 성벽을 기준으로 한 심리까지는 도성으로 좀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쳐주는데 네. 거기에 있었어요. 성 안에는 없고. 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은혜를 베푼다는 뜻의 이제 해민서. 개민서. 해민서라는 그렇죠. 것도 있었고. 조선시대 초기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백성들. 1599년 선조 32년 임진왜란은 끝났지만 여전히 전쟁의 폐해에 시달려야 했는데 특히 이일 장군이 이끈 전투 현장이었던 상주 지역은 가난과 질병에 몸살을 앓았다. 이때 상주 양반인 김각, 성남, 이전, 이준, 김강두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이렇게 뜻을 모은 13개의 상주 문중은 조선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 조내원을 설립한다. 전란의 폐허 속에서 피폐해진 백성들을 돕고 질병을 치유한 곳 조내원.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선비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상징한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콜레라든지 콜레라 뭐 이런 천연두 이런 것들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 이게 의사에는 이질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굉장히 좀 상세하게 이때 이제 이 질병이 심했나 봐요.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병인 그리고 대변의 어떤 모양이나 성질 그리고 병의 어떤 위중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눴어요. 근데 이 치료는 사실은 대체적인 원리는 만약에 너무 허해서 이 증상이 생기면 보해주고 네, 너무 열이 나서 그러면 열 내려주고 너무 차서 생기면 따뜻한 약을 처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에 어떤 균형을 맞춰서 면역력을 스스로 이제 키울 수 있게 처방을 했고요. 더불어서 이게 이제 감염이나 이런 것에 의하다 보니까 항균력이 있는 약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연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중요한데 유명한 것이 정약용의 마과회통이라는 책이 있죠. 이제 정약용 선생은 그거를 중국에서 들어오는 조금 조각조각난 의서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마과해통은 원래 이제 그 홍역에 대한 치료서인데 마침 그걸 하고 있던 중에 그 실학자 박재가 선생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걸 서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그 종두방이라고 하는 그 처방을 그 마과해통의 부록으로 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에 박재가나 이런 분들이 자기 집에 있는 뭐 노비의 자식들이나 또는 뭐 조카, 어린 조카들한테 시범 삼아 해봤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확산은 못 되고 지석영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를 일본에서 배워오셔갖고 보급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것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흐름하게 옷 입고 온 백성들이 맞아요. 좀 구해주세요 하면 너는 뭐 백성이고 뭐 노비니까 안 돼 하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런 하긴 좀 그 왕가나 있더라고요. 워낙에 네. 뭐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았겠지만 백성들은 진짜 말씀하신 아무리 대로 사정해도 막 그렇죠. 쫓아내고 막 그랬잖아요. 조금 예, 그렇죠. 부족하지 그래서 않았을까. 그게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실제로 백성들은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이제 힘든데 이게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굿도 하고 이제 작게 하면 근데 이거 국가적 차원에서 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근데 그런 게 하냐면 효과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성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이단 음사를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왜 국가가 이걸 주도하냐? 사람들을 이제 위무를 해야 되니까 안정을 시켜야 되기 위해서. 아, 일단 그래서 안정시키기 각 위해서. 고을마다 보면 우리가 향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네. 향교에는 공자님을 제사 지내는 그 대성전 문묘가 있거든요. 고을마다 보면 우측에 그 향교가 있으면 문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좌측에 보면 사직단이 있어요. 네. 우리 서울에도 사직단이 있지만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성황단도 있고 그다음에 여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에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아. 그럼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합니다. 그럼 제사의 대상은 뭐예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혹시 제가 진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좋아요. 야단법석 떨지 마라. 야단법석. 야단법석. 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야단법석. 그 밖에 하지 있는, 마라. 그렇지. 밖에 있는 네. 재단에서 그렇죠. 자리를 법석은 뭐지? 그러니까 법석이 저는 이제 불교식으로 그렇지. 제를 올리는 수륙제 같은 제를 올리는 자리. 거고 석은 이제 그 행사를 불교 의식을 말하는 건데 네. 밖에다가 재단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들 야자를 써서 밖에다 재단을 쌓고 급하게 제를 올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시끄럽잖아요. 막 하니까 이게 야단법석이라는 말로 쓰이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치료가 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뭔가는 우리가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저도 제가 하진 않는데 술 쪽에 이렇게 천연두 걸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갓을 쓰고 맞아요. 찬물을 계속 맞으면서 그러면 그 병이 없어진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했다는 미신도 제가 그런 것들이 봤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진짜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백성들이 취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민간요법들도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역술적인 부분에 의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염병 하면은 전염병 귀신, 역병 귀신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는 네. 장티푸스 씨는 이 소머리하고 마늘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대문 앞에 소머리를 내놓고 이 마늘을 걸어요. 그리고 콜레라 귀신은 이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나 봐요. 네. 판자에다가 이 바가지를 막 긁어요. 시끄럽게 소리를 시끄럽게 내서 하면 간다. 이제 콜레라를 물리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요법과 미신이 존재했다. 질병은 병귀의 침입 때문이라고 여겼던 선조들은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집 주위에 뿌리거나 소나무 가지로 만든 금줄을 문에 달아두기도 했다. 또한 천연두 홍역을 마마라 부르며 신격화한 사람들. 마마는 어린 시절 가볍게 앓고 나면 다시는 앓지 않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왕실에서는 왕이나 왕비, 세자의 마마가 나으면 궁궐뜰에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축하 의식을 거행했다. 또 백성들은 구슬하면서 마마신을 태워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마마신이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의식이었다. 그런가 하면 콜레라가 나라에 창궐하자 조선 조정에서는 원혼을 달래 역병을 가라앉히려 했다. 콜레라는 쥐의 신이 옮기는 것이라고 여겨 쥐신에게 곳곳에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행하는가 하면 대문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놓고 무당을 모아 굿을 버리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조들은 홍역에 걸린 환자의 옷가지를 나무에 걸어놓고 기도를 하거나 이질에 걸리면 그릇 위에 젓가락을 10십자로 놓고 그 안에 물을 부어 마시면 낫는다고 믿었다. 이 같은 주술적 행위를 통해 병을 낫고자 했던 선조들, 의료 혜택이 부족했던 당시 스스로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서를 많이 발간을 합니다. 고려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뭐 향약 구국방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조선 세종 때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 세종 때 보면 이제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향약 채취 원령이라 그래서 약재를 언제 채취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밝힌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온열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온열이라고 하면 아마 장티푸스와 같은 그런 이제 발열이 있는 증상 같은데 그걸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원래 동의보감을 쓰시잖아요. 그 동의보감 이후에 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벽원신방이라고 해서 온열에 관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효종 때 뭐 신참벽원방, 그다음 우리 정영훈 선생님 뭐 마가해통, 그다음 우리 사상의학으로 유명한 또 우리 이재마의 동의수세보 이런 식으로 조선시대는 뭐 개인이든 국가든 항상 의서를 편찬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워낙에 민간요법에 기대는 부분도 많으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의서들을 만드시는데 가장 유명한 게 동의보감이잖아요. 그렇죠. 동의보감에도 그럼 전염병에 대한 기록도 있겠네요. 아유, 당연하죠. 이게 동의보감이 책이 굉장히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잡병편에 제일 마지막 권이 이제 소화문이 있는데 소화문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질이나 온역이나 합질 같은 게 다 전염병인데 그것도 잡병편에 한 권을 다 할애할 정도로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지금도 처방전을 줘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 처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책만 보면 일반 백성들도 그걸 치료할 수 있었나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어려워요. 동의보감이 네, 한자로 막 써서 어려운데 모르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의학을 알려면 문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이 네. 문자를 사실은 알 리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인 계급들, 의학을 주로 하는 그런 중인 계급들이 그나마 공부를 해서 좀 잘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한의사들이지만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고 그 밑에 배경 지식이 많아야지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어떤 배려가 있냐면 단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것만 다려 먹으면 뭐 어떻다, 요것만 다려 먹으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그런 뭐 약재에 대한 효능 있잖아요. 거의 다 대부분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단한 책이네요. 이게 유네스코 네.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맞아요. 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거의 다 집성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 사실은 또 조선정기에 보면 또 대단한 의학 백과사전이 있어요. 세종 때 나온 의방유치라는 책도 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조선 말에 고종도 네.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그때 이제 의료의 근대화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썼죠. 그래서 이 서양식 최초의 국립병원이라고 하는 제중원이 설립이 됐는데, 이 제중원 설립의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 이제 우정부 개국 축하연에서 그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익인가요? 네. 민영익이 이제 그 자객한테 칼을 맞죠. 총인가요? 칼인가요? 맞아가지고 네.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 알렌 의사이자 선교사였거든요. 알렌이 이제 구하면서 이 제중원이 만들어진 어떤 도화선이 됐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제중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민간인들이 이 고급 의료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제중원은 사실은 그 신분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다 와서 이제 서양식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갈 때는 알렌이 하루에 막 몇백 명, 400명에 뭐 달할 정도의 환자를 본 적도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이제 우리 의료의 어떤 근대화의 출발점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투알렌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결국 왕의 관심 덕분에 생긴 것들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대한민국 지금 현대 의학 국제적으로도 알아주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 선조들의 또 이렇게 노력이 다 이어져서 생긴 결과가 아닌가. 좀 뿌듯하네요, 또.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수명과 질병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부터 쭉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처음으로 또 함께 해주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좀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좀 녹아드는 것 같아서 아니, 늘 함께 너무 오시는 것 편안하게 같아. 잘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들 해주셔서 제가 오늘 잘 그래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많이 뿌듯하신가 봐요. 오늘 정말 잘해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 우리 뭐 한명화 선생님도 역시나. 네. 역시나. 다음에 또 나오셔야죠. 그러게요. 기회 되면 나오겠습니다. 한국사과학당 저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한양과 경주입니다. 한양은 굉장히 계획된 도시니까 경주는 몇천 년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